네, 지난해 11월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몇 번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는지, 또 내용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불안정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역대 4번째 주식 공매도 금지를 1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국내 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은 2023년도 11월 6일부터 24년도 6월 30일까지고요. 현재까지의 발표로는 2024년도 7월부터는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공매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건데요. 약속된 시점까지 다시 주식을 매수한 후에 주식으로 갚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공매도의 방식인데요. 일부 기관이나 외국인의 경우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기관이나 외인들은 자신들의 잔고를 증권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둔 채로 공매도 주문만 증권사를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이들의 잔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적법한 공매도 주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즉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했던 건데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결국에는 상환 기간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표현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기관도 개인처럼 제약을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개인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매도를 하려고 주식을 빌릴 때 외국인과 기관은 기간 제약 없이 무제한으로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었고, 개인은 기본 90일 그리고 조금 연장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외국인과 기관도 개인과 똑같이 90일 제약이 생기고 연장이 가능해지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비판의 쟁점으로 꼽히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국 증시의 대외 신인도 하락입니다. 너무 급격하게 홍보도 없이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는 점이고요. 또 공매도 금지로 인해 과도한 가치 평가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서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일부 주식 종목에서 거품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가 우리나라 원화를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공매도를 다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비판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브리핑 들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공매도 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세제라든지 ISA나 기업 밸류업 같은 건 좀 시간이 걸리고 어떤 간접적인 조치라면은 공매도는 바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 근본적인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책 중에 하나로 공매도 금지가 타당하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투자라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니까 그 성장의 과실을 내가 그 기업의 주인이 돼서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이 발전할수록 주가는 우상향합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데에서는 30년 액티브 매니저를 성공적으로 한 사람도 해치펀드를 차려서 공매도를 시작하면 애기 취급해요. 그만큼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투자가가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그래서 왜 언론도 그렇고 투자가들도 개인 투자가가 여기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투자라는 것은 우상향하는 장기적인 주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훈련이 잘 됐거나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전문 투자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여기에 왜 그렇게 연연을 하는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한국 시장이 연수익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배당 2% 포함해서 5%. 근데 그 이유는 공매도 때문이 아니고 그 우리나라 기업이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고 방만하게 재무상태표가 관리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핵심 요인을 찾고 개인 투자가들도 그것의 변화를 요구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이제 폭탄이 두 개가 떨어졌는데, 하나는 기업 측면에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하고 상장한 거고, 그건 국민연금도 반대했는데 LG그룹이 추진했죠. 네. 그다음에 작년 말에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것은 그 달에 심지어 필리핀도 공매도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은 물이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데 한국에만 와서 이 물이 딱 고여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이 대외 신인도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실제 한국 투자하는 많은
그 헤지펀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해고당했고 최근에는 이제 해외 연기금에 종사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회의에서 얼굴을 못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경제 단계에선 선진국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공매도를 금지해서 일시적으로 주식의 수급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대외 신인도가 안 좋아지면서 이번 주 전까지도 우리나라 주가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밖에서 보면 한국은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금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가 주요국 중에 한국하고 중국입니다. 예. 우리가 중국하고 같이 분류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죠. 그런 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후퇴한 정책이고 그 공매도를 이해를 못하고 그것이 자본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이해를 못해서 사실 공매도라는 게 뭐 당장 내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정부가 이제 뭐 항구적으로 공매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TF를 구축하고 이제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되면 다시 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근데 과연 현실적으로 전산화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뭐라 코멘트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게 뭐 이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공매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아마 여기 밑에 악플 무지하게 달릴 텐데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뭐냐? 시장이거든요. 시장과 자율이거든요. 그게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이겼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를 들어 시장에서 불량식품을 판다고 해서 시장 문을 닫지는 않잖아요. 예.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에 뭐 불법 공매도가 좀 있었다 해서 시장 문을 공매도 제도 자체를 닫아버린다. 그런 거는 저희는 박수 칠지 모르겠지만 이 교수님 얘기했지만 저도 이렇게 외부에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야 한국의 금융시장이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끼리 박수 친다고 해서 좋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조선 후기에 왜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하고 일본 밑으로 들어갔겠냐. 일본은 개방을 했고 우리는 우리끼리 박수 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불량식품 얘기 갖다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매도에 그 투자자들이 많은 불만을 갖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어떤 정보 비대칭도 크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다. 특히 개인들이 작년에 2차 전지를 워낙 많이 사다 보니까 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를 끌어내린다 이런 부분에서 공매도 금지를 반겼는데요. 근데 정작 금지 영향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직접 펀드를 운영하시는 조상현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를 실행하는 그런 이 운용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로 공매도를 많이 하는 이 펀드는 헤지 펀드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뭐 정보의 비대칭성 내지는 기관들이 더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기관이나 헤지 펀드들도 공매도로 손실이 많이 나서 예. 망하는 하우스도 있고요. 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매도 제도를 활용한다고 해서 큰 수익을 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이제 제 판단으로는 이제 이 2차 전지가 상승하기 이전에 이미 공매도 제도가 폐지가 돼 있었으면 아마 여러분 개인분들이 좋아하셨던 그런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아마 더 많이 올랐었을 수도 있고요. 그 얘기는 버블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됐었을 더 큰 수도 버블이 있고, 생길 수도 있는. 예, 그러니까 저희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주식들이 펀더멘탈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거나 공매도를 했던 것이지 이거 뭐 개인분들한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자정작용, 순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인도가 떨어져서 우리 시장의 어떤 평판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는 오히려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앞서 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 이 투자자들 중에도 이제 롱펀드가 있고요. 헤지펀드가 있을 텐데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에서 플레이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마 이탈 가능성이 좀 많았었을 것 같고
반면에 롱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런 공매도 때문에 뭐 주가 변동성도 생기고 했던 이런 시세들을 활용해서 그러면 저평가돼 있는 이 한국 주식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주식들은 이참을 활용해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특히 최근 한 주 동안에 좀 많이 예.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도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그들끼리도 서로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장의 한 30%대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를 결정하면서 올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은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돼서 부작용이 해소될 때까지는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 우리의 어떻게 보면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남우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정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MSCI라는 그 글로벌 지수 기관이 전 세계의 유력한 그 투자가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항상 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작년 말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나서 조금 더 그 선진국 지수 진입은 좀 어려워졌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는 거랑 선진국에 포함되는 것은 요구되는 거버넌스의 수준, 그 다음에 그 투자가들이 또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선진국에 진입을 하면 뭐가 좋냐면 아주 장기에 우량 자금이 들어와서 그렇죠. 이머징 마켓은 돈이 들락날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1가 많이 흔들리는 게 진짜 뭐 무슨 뭐 ATM 소리까지 나왔죠. 네, 그러니까 $1가 많이 우리 움직이는 게 이 주식 자금이 들락날락하는데 이게 선진국 지수가 들어오면 그냥 삼성전자를 30년, 50년 들고 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유출입이 별로 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 신장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 전반적인 경제 그 정책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약간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분위기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우호적이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 뭐 공매도 금지가 최종 정책일 수는 없겠죠. 앞으로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이 공매도 제도 개선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뭐 단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빨리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빨리 푸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매도 금지 뭐 마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금특세 폐지부터 해서 ISA 공제 한도 상향, 기업 밸류업, 공매도 금지까지 여러 가지 증시 활성화에 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연말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또 양도세 완화였습니다. 이 관련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정원 캐스터. 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주식 매매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요건을 완화했죠.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금투세와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볼 부분은 보유 금액인데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양도세 주식평가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주주 금액 기준은 10년 전 수준으로 올라간 건데요. 정부안대로라면 세금을 내는 대주주는 13,368명에서 4,161명으로 약 70% 정도 줄어든 셈이라고 합니다.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 적용 시점은 2024년도 1월 1일 이후 거래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26일자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대주주가 그 대상이며 12월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즉 이달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들 기준에 부합해 대주주가 됐을 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2개월 이내로 신고하면 됩니다. 상반기에 양도한 경우에는 8월 말까지 그리고 하반기라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본인 지분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 경영 지배관계 법인 등의 주식도 합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나아가 해당 비상장 주식 최대 주주라면 여기에 더해 사촌인의 혈족, 삼촌인의 인척이 가진 주식까지 합치게 되므로 금액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점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를 놓고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기준 완화에 찬성하는 이들은 연말 매도 폭탄 현상이 사라져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반대하는 측은 부자 감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수 부족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죠. 올해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겁니다. 네, 올해부터 대주주 기준이 10억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사실 10억 원을 갖고 대주주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죠. 뭐 연말이면 이제 이 대주주들의 양도세 회피를 위한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약세를 보였는데 작년 연말 랠리 일정 부분은 이 제도 개편 긍정적 영향이 있었나요? 조세현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분명히 작년 보통 연말만 되면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한 번씩 출렁이고 한 번 정리가 됐다가 이제 연초에 다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작년은 예년들과 좀 다르게 11월, 12월 달에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나 시장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대주주 요건 완화는 부동산으로 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 아니면 뭐 종부세 기준 상향, 그래서 기준을 좀 이제 과거에 낮았던 기준치 대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올리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금 보호 한도도 사실 우리 외환위기 때 5천만 원, 지금도 5천만 원인데 그 1억 원을 늘린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주식 양도세 완화 발표에 따라서 개인 비중이 높았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수급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 세금 회피성 물량은 없다 이렇게 단언해도 될까요? 그거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50억 이상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회피성 물량을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섣불리 뭐 단순하게 이제 제도가 개편됐다고 해서 주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다양한 정책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공매도 금지, 양도세 완화, 금투세 빼지, 기업 가치 밸류업 이 종합적인 시장 영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내내적인 어떤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된다면 시장의 우호적인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남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거버넌스 개혁, 그다음에 자본시장 활성화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거래소 CEO인 야마지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노무라의 그 IB 사장을 했던 분인데 마켓을 아는 분이 시장 투자가들의 피드백을 받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통 한번 정하면 그냥 지속적으로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장 좋은 것은 상법 개정인데 그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제 정치인들이 잘 판단하길 바라고,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제 금융위가 거래소와 함께 기업들의 그 자발적인 노력을 동참을 유도하는 것인데 최소한 3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시적으로 하면 또 과거와 똑같은, 일본도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던 거예요. 원래 실제 기업들이 꾸준히 몸집을 가볍게 하고 그런 것들은 3년,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사이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실제 지난 10년 동안 일본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미국 기업의 이익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이제 그러한 노력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됐고 지금 좀 더 가시화되고 지금 이제 푸시를 일본 그 거래소가 이제 그 금융당국하고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에 시작을 하면 그 금융 수장들이 이것은 책임을 지고 최소한 3년, 5년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체질화가 돼서 시장에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로 남아있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야지, 아니면 이번에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또 빠질 것입니다. 예. 우리 시장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이 어떻게 쉽게 자산 형성 수단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개선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 올 들어 특히 이 연기금과 기관 매도 정말 부담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괜찮았지만 올 초 들어서 매물 쏟아내는 게 바로 기관들이고 연기금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 연금을 직접 운영해 보신 입장에서 뭐 이 증시 활성화에서의 연기금 역할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장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수급이 안 좋다, 수요 공급이. 그 중에 하나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관 투자가 비중이 너무 낮다. 예. 그 가장 큰 원인은 국민연금이 제일 크잖아요. 예. 국민연금이 지금 1,000조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한 2,500조까지 늘어날 텐데 그 국민연금이 지속해서 한국 비중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안방에 있는 국민연금도 한국 주식을 줄이겠다는데 바깥에 있는 글로벌 인베스터 보고 사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왜 그렇게 하는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재검토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국민연금의 전략적 장기 자산 배분 전략이나 지침 같은 것들이 출입된 것이 10년도 넘었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 와서도 그걸 따라가는 게 맞는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연금은 고갈되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연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빨리 연금 제도를 시작했던 독일은 이미 고갈이 됐습니다. 그럼 독일이 문제가 있느냐? 없어요. 왜? 현재 있는 사람들이 연금을 모아서 그 위에 사람들을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 경제가 튼튼하고 계속 지속 가능하다고 하면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연금의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한국 주식을 팔고 그러면 사실은 경제라고 하는 게 돈을 벌고 그 돈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산업계로 다시 들어와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돼야 경제가 성장해 나가는데 계속 돈을 빼간다. 그러면 그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금의 수익률 측면이 아니고 이게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는 한국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저는 왔다고 분명히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작년 시장을 보면 거의 테마 장사잖아요. 예.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튜버하고 주식 리딩방이 리드하는 것처럼 예. 밸류에이션은 아무도 안 보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관 투자가 비중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액티브,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도 다 ETF에 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하고 프라이싱을 할 수 있는 기관 투자가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 생각하기에 그러면 국민연금이 현재와 같이 할 것 같으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부분을 국민연금이 하지 마라. 그걸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저 공무원연금에서 해봤지만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인덱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패시브 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100% 다 아웃소싱 해라. 외부 자산운용사에 국내에 있는 자산운용사에 다 맡겨라. 그렇게 하면 액티브 비중도 커지고 기관 투자가 비중도 커지고 자산운용 업계도 살릴 수 있다. 이상한 제도냐? 이상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일본 연금도 그렇게 했거든요. 일본 연금이 대대적인 개혁을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 주식 부분은 다 바깥에 맡기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공매도, 금투세 이런 자잘한 데 매달리지 말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제일 큰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이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이슈,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 그다음에 어떻게 기관 투자가를 육성할 것인가, 국민연금의 이슈.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재검토해 볼 시점이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과거에는 뭐 기관 투자가 하면 증시 안전판 이렇게 뭐 대명사처럼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기관들 때문에 더 속 썩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아이디어는 한번 증시 활성화를 꿈꾸는 활성화를 정말 그 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라면은 국민연금 자산 배분에 대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뭐 각자 맡으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고 또 대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제도나 정책에 대한 제언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조세현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뭐 거창하게 정책적 제안이라는 것보다는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논의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저 PBR 가치주들이 폭등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나비 효과처럼 반대급부에 있는 코스닥 시장 아니면 성장주들로 완전히 그냥 고 PBR 받는다는 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의 증명이니까요.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말 기준도 그렇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거래대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5%, 60% 정도 되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개인 비중이 그렇죠.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MZ 세대들이나 아니면 청년 세대들의 어떤 그 재산 형성의 사다리로 증시를 활성화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들 재산 형성의 사다리는 코스닥 시장에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PBR 1배 정책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망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피눈물 흘리는 우리 청년 세대들도 있을 수 있겠다. 예, 개인들의 비중이 훨씬 더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랄지 아니면 좀 거래소와 코스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좀 더 진보된 정책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짚어주셨습니다. 뭐 코스피야 뭐 2,000선, 뭐 기준선 1,000에 이제 훨씬 넘는 2.5배 정도 되는데 코스닥은 기준선이 1,000인데 1,00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부 당국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우 교수님 어떻게?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공매도 금지가 일단은 뭐 6월까지로 금년 6월까지로 이제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풀어가는 로드맵을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전격적으로 포지션이 수천억씩 그 갖고 있는 투자가들이 그 되게 대단히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 5월쯤 되면 우리가 뭐 6월에 다 전면 그 해제를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 개인 투자가 기관, 연금 아니면 해외 투자가 모두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대비할 수 있게 4, 5월쯤 금융이나 정책 당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청사진을 좀 밝혀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 당국자들 윗분들 만나면 뭐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의 저항이 이미 세고 앞으로는 엄청날 것이다. 뭐 당연히 기업들은 자기 하던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할 테니까. 하지만 뭐 수십 년에 한 번 온 특히 이제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뭐 벌써 금년도 수차례 우리 윤 대통령이 했는데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을 최소한 한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금융당국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단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첫 번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이슈. 어떻게 보면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하는 문제. 이것들이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어쨌든 저희가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게 맞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MSCI에 못 들어가더라도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에라도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조 본부장님 얘기하셨지만 코스닥 이슈인데 저도 연금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야 우리 그 이노베이션 기업의 혁신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자금 조달도 해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의 벤치마크 지수에 코스닥 지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코스닥 지수에 굳이 투자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국가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돼야 뭐 좋든 싫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금 조달을 하고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도 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코스닥 지수의 시가총액이 한 10% 된다고 하면 시가총액 비중만큼은 평가할 때 벤치마크 지수에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장기 안정적인 코스닥 매수 세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도 활성화돼야만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주식 투자가 하나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특집으로 마련한 저희 증시 활성화 정책 다시 뛰는 한국 증시 정말 다시 뛰는 모습을 확인해야만 이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남우 회장님 그리고 공무원연금 자금운용 단장을 지내신 이창훈 전 단장님 그리고 현재자산운용 조상현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